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서울의 어느 특급 호텔 연회장입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진석은 이질적인 존재처럼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기름때 묻은 작업복으로 살아온 오진석의 거친 손은 빌려 입은 양복 소매 끝에서 어색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 단상 위로 한 남자가 올라옵니다. 번지르르한 얼굴에 세련된 안경을 쓴 남자, 바로 강두식입니다. 이번에 국가유공자자선재단을 설립하게 된 강두식입니다. 저는 1987년 최전방에서의 그 헌신을 잊지 못합니다. 강두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는 순간 오진석의 심장은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목소리, 저 눈빛, 그리고 저 가식적인 미소. 37년 전 강원도 철원의 눈 덮인 계곡에서 오진석의 모든 공을 가로채고 동료였던 김태호의 죽음을 방치했던 그 인간이 지금은 국민적 영웅 대접을 받으며 서 있는 겁니다. 오진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흉터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흉터는 1987년 그날 김태호를 구하려다 박힌 파편의 흔적이었죠. 강두식과 눈이 마주친 찰나 강두식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강두식은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오진석을 비웃듯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오진석은 입술을 깨물며 독백했습니다. 강두식, 네가 어떻게 감히 태호 이름을 팔아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네가 저지른 짓을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화려한 연애의 소음은 오진석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과 억울함만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 재개발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낡은 골목 끝에 진석 철물이라는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오진석은 이곳에서 30년 가까이 망치질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가게 안은 온통 녹슨 나사와 낡은 공구들로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항상 눅눅한 쇠 냄새가 떠돌았습니다. 오진석의 일상은 새벽 5시에 문을 열어 길고양이를 챙기고 동네 주민들의 부서진 수도꼭지를 고치러 다니는 것이 전부였죠. 오진석은 말수가 적고 고집스러운 성격 탓에 이웃들과 깊은 교류는 없었지만 손재주 하나만큼은 일품이라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진석의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아들 오민수는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며 방황하고 있었고 아내 박명희는 10여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진석에게 남은 것은 아내의 사진 한 장과 군 시절 받은 낡은 훈장 케이스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케이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짜 공로자는 오진석이었지만 서류상 영웅은 강두식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또 그 빈 상자 보고 계세요? 그게 밥을 먹여줘요. 돈을 줘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들 오민수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오진석은 조용히 상자를 덮었습니다. 오진석은 아들에게 한 번도 군 시절의 진실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능한 아버지가 되기 싫어 묵묵히 일만 했을 뿐이죠. 하지만 오진석의 거친 손마디는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쑤셔왔고 그럴 때마다 1987년의 차가운 눈바람이 기억의 창을 두드렸습니다. 유난히 안개가 자욱했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오토바이 시동을 끄며 철물점 앞에 멈춰섰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오진석은 장갑을 벗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봉투에는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국방부가 오진석에게 보낼 서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던 오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에는 1987년 제7보병사단 작전 중 발생한 사상자 기록 정정 및 보상에 관한 통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작전 중 전사했던 김태호의 유족이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당시의 작전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오진석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태호 어머니가 살아계셨단 말인가? 오진석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당시 강두식은
대대장의 조카라는 배경을 이용해 오진석과 김태호의 공적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태호는 적의 매복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몸을 던져 소대원들을 구했지만 강두식은 김태호가 겁을 먹고 도망치다 전사한 것으로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상당한 소대원들을 구출한 영웅으로 둔갑했죠. 오진석은 당시 강두식의 협박과 가족의 생계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오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우리 동네 오나 봐요. 강두식 의원이라고 이번에 우리 지역구 출마한다는데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군대에서 사람들도 구하고 훈장도 받고 지금은 엄청난 부자라는데 우리 아버지는 군대에서 뭐 하셨어요? 텔레비전 화면 속에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시장 상인들과 악수하는 강두식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진석은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강두식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을 넘어 이제 정치적 권력까지 거머쥐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강두식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1987년의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으로 묻혀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오진석은 철물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선반 구석에서 낡은 군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7년 동안 참아 버리지 못했던 피 묻은 군복 상의와 김태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인식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진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순응하며 살아온 노병의 눈에 서슬퍼런 투지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야, 네가 억울하게 죽어간 지 37년이다. 내가 너무 늦었지. 네 이름에 묻은 더러운 오물 내가 다 닦아내주마. 강두식, 네가 쌓아올린 그 가짜 왕국을 내가 반드시 무너뜨려주마. 오진석은 국방부에서 온 서류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슴 속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오진석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철물점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 창문이 내려가며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오진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오진석 씨 되시죠? 강두식 의원님께서 좀 뵙자고 하십니다. 조용히 타시는 게 서로 좋을 겁니다. 오진석은 직감했습니다. 강두식의 감시망은 이미 자신을 조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오진석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차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청산이 아닌 목숨을 건 마지막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두식의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오진석은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어도 진실의 무게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진석의 주머니 속에서 김태호의 인식표가 짤랑거리며 차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층 빌딩 앞에 멈춰섰습니다. 오진석은 차에서 내려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빌딩 전면에 붙은 대형 전광판에서는 강두식의 환한 미소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미래라는 슬로건이 번쩍이고 있었죠. 오진석은 가슴 안쪽에 품은 국방부 서류의 서늘한 감촉을 느끼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그 위를 걷는 오진석의 낡은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내를 받아 도착한 최고층 집무실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고가의 골동품과 서양화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책상 뒤에 앉아있던 강두식은 오진석이 들어서자 천천히 일어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진석 해병, 아니 이제는 오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이게 대체 몇 년 만인가? 1987년 그 겨울 이후로 처음이지. 정말 반갑네. 강두식은 오진석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오진석은 그 손길이 마치 뱀이 피부 위를 기어가는 것처럼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오진석은 강두식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두식, 네가 여기 어떻게 있는지 관심 없어. 하지만 죽은 태호의 이름을 네 더러운 야망에 이용하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이 서류 국방부에서 온 거야.
네가 저지른 조작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어. 강두식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여유를 되찾은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두 사람 사이를 뿌옇게 가로막았습니다. 진서가, 세상을 너무 정직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라. 네가 그 낡은 철물점에서 기름때 묻히며 사는 동안 나는 세상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어. 진실. 그건 힘이 있는 자가 만드는 게 진실이야. 태호는 이미 죽었고 그날의 목격자는 우리 둘뿐인데 누가 네 말을 믿겠나? 강두식은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여기 5억 원이 들어있어. 평생 철물질해도 구경 못할 돈이지. 이거 들고 민수랑 같이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아. 조용히 입 닫고 있으면 네 아들 앞길도 내가 책임져 주마. 하지만 네가 만약 그 입을 잘못 놀린다면 네 아들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보장 못해. 오진석의 눈동자가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두식은 오진석의 유일한 약점인 아들 오민수를 들먹이며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오진석은 탁자 위에 돈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강두식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찰나 오진석은 돈 봉투를 강두식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사방으로 흩날리는 돈다발 사이로 오진석이 포효했습니다. 네가 준 돈 따위로 태호의 목숨값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가진 그 화려한 껍데기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벗겨내줄 거야. 민수 건드리면 그날은 네 재산날인 줄 알아라. 오진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강두식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진석, 네가 감히 나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 후회하게 될 거다. 오진석은 빌딩을 빠져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건에 또 다른 증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1987년 그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생존 대원 중 한 명인 최갑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오진석은 기억을 더듬어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갑수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수소문 끝에 알아낸 것이죠. 병원 복도에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오진석은 병실 구석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용맹했던 분대장 최갑수였지만 지금은 뼈만 남은 앙상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갑수야, 나다. 오진석이다. 기억나니? 오진석의 목소리에 최갑수의 몸이 눈에 띄게 움찔거렸습니다. 최갑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진석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갑수의 눈에는 반가움 대신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갑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으며 소리쳤습니다. 가, 제발 가라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강두식 의원님이 다 잘해주고 계셔. 나한테 왜 이래? 오진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갑수가 외치는 말 속에서 강두식의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강두식은 이미 최갑수를 돈과 공포로 묶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오진석은 최갑수의 떨리는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갑수야, 정신 차려. 태호가 억울하게 죽었잖아. 네가 증언해줘야 해. 1987년 철원 계곡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두식이 어떻게 태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네 입으로 말해야 한단 말이야.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두식이 보낸 감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진석을 최갑수에게서 떼어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진석 씨 경고했을 텐데요. 의원님 호의를 거절했으면 조용히 계셔야죠.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오진석은 사내들의 서슬, 퍼런 눈빛을 뒤로하고 병원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순간에도 오진석은 최갑수의 손에 쥐어져 있던 낡은 일기장 하나를 몰래 챙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최갑수가
수십 년 동안 술에 취해 내려간 참회록 같은 것이었습니다. 철물점으로 돌아온 오진석은 어두운 방 안에서 최갑수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87년 당시 강두식은 단순히 공적을 가로챈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전 중 강두식의 오판으로 소대가 적의 포위망에 갇히자 강두식은 자신의 실책을 덮기 위해 김태호를 적진으로 유인해 총바지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최갑수가 목격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피로 얼룩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석아, 미안하다. 나는 비겁해서 입을 닫았다. 강두식이 내 가족의 수술비를 대주는 조건으로 나는 영혼을 팔았다. 오진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친구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살인이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 오민수가 들뜬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대박이에요. 저 드디어 취업했어요. 강두식 의원님이 운영하는 자선 재단 홍보팀이에요. 연봉도 엄청나고 의원님이 직접 저를 뽑으라고 하셨대요. 저 이제 효도할 수 있어요. 오진석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강두식의 마수가 이제 아들의 목숨줄까지 쥐어틀고 있었습니다. 오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제 아버지를 안으며 기뻐했지만 오진석은 차마 아들에게 그 더러운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진실을 밝히려 한다면 오민수의 미래는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진석은 벽에 걸린 낡은 군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과거의 명예를 찾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죽은 친구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벼랑 끝의 승부였습니다. 오진석은 조용히 창고로 내려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연장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철물점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철물점의 밤은 평소보다 훨씬 길고 차가웠습니다. 오진석은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최갑수의 일기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1987년에 그 참혹한 기억이 활자가 되어 오진석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러댔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이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철물점의 유리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습니다. 누구야? 오진석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오진석을 제압했고 가게 안의 선반들을 무차별적으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오진석이 평생을 읽고온 소중한 공구들이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내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오진석의 멱살을 잡고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린 대가다. 일기장 내놔. 오진석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사내들은 결국 최갑수의 일기장을 찾아냈고 오진석의 눈앞에서 라이터를 켜 불을 붙였습니다. 37년의 진실이 담긴 종이들이 허망하게 타오르며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오진석은 절규하며 불길 속으로 손을 뻗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이 떠난 뒤 오진석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아들 오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오민수가 아닌 강두식의 비서였습니다. 오진석 씨, 아드님 걱정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 재단에서 주최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 중입니다. 아드님은 아버지가 본인의 성공을 위해 강두식 의원님께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다고 알고 있더군요. 참 효심이 깊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걸 보니 강두식의 비열한 몽략이었습니다. 강두식은 오민수를 인질로 잡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민수에게는 아버지가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아넘긴 것처럼 꾸며 부자 관계를 단절시키고 오진석에게는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었죠. 오진석은 무너진 철물점 한복판에서 피오름을 삼켰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까지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아침 경찰들이 오진석을 찾아왔습니다. 최갑수가 요양병원에서 의문의 추락사를 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진석이 어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웠던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강두식은 오진석을 살인 용의자로 몰아넣어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던 겁니다. 오진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며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1987년의 그 겨울처럼 세상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진석은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태호야,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 하는 거니? 네가 죽어갈 때 내가 지켜주지 못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 거니? 유치장의 좁은 창문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오진석은 며칠째 식음을 전폐한 채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아들 오민수가 자신을 원망하며 떠났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면회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민수의 오랜 친구이자 신문사 수습기자로 일하고 있던 이정훈이었습니다. 진석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민수가 떠나기 전에 저한테 이걸 맡겼어요. 아저씨가 위험해지면 꼭 전해달라고요. 이정훈이 내민 것은 낡은 워크맨과 테이프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오진석이 군 시절 김태호와 함께 즐겨 듣던 조용필의 노래 테이프였죠. 오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흘러나오는 것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김태호다. 강두식 소대장이 지금 작전을 조작하려 한다.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자기만 살려고 해. 진서가, 네가 이 녹음을 듣는다면 그건 내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진실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것은 1987년 작전 투입 직전 김태호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몰래 녹음해둔 유언이었습니다. 오진석은 그 테이프가 자신의 낡은 군용 가방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민수는 해외 연수를 떠나기 전 아버지의 낡은 가방을 정리하다가 이 테이프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왜 강두식의 이름을 들으며 괴로워했는지, 왜 그토록 완고하게 살아왔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이죠. 오민수는 강두식의 재단에 들어간 척하며 내부 문건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은 오민수가 남긴 메모를 오진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강두식의 가면을 제가 직접 벗기겠어요. 아버지는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오진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절망뿐이라고 생각했던 어둠 속에서 아들이 등불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오진석은 다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겁한 노병으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오진석은 이정훈에게 말했습니다. 정훈아, 나를 도와다오. 강두식이 1987년에 저지른 일뿐만 아니라 지금 저지르고 있는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나에게 계획이 있다. 오진석은 내면의 성장을 넘어 진정한 전사로 각성했습니다. 37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죄책감과 공포를 털어내고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 준비를 마친 것이죠. 오진석은 유치장 안에서 정교하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강두식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그가 쌓아올린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진석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러 강두식의 약점을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강두식을 자극했습니다. 강두식은 초조해진 나머지 오진석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부하들을 시켜 오진석을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척하며 납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진석이 파남정이었습니다. 오진석은 이정훈과 미리 연락이 닿은 정의로운 형사들의 도움을 받아 강두식의 부하들이 자신을 납치하는 현장을 고스란히 체증하게 했습니다. 이제 오진석의 손에는 김태호의 유언 테이프와 강두식 일당의 납치 미수 증거, 그리고 오민수가 목숨 걸고 빼돌린 재단 비리 장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진석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1987년 그날의 혈기 넘치는 청년 병사 그대로였습니다. 강두식, 네가 만든 지옥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마. 오진석은 조용히 읊조리며 결전의 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무너진 철물점의 잿더미 위에서 진실이라는 이름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두식의 국회의원 당선 확정 축하연이 열리는 서울의 대형 컨벤션 센터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수백 명의 지지자와 취재진이 운집했고 화려한 꽃바구니들이 복도를 가득 메웠죠. 강두식은 단상 위에 올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의 소감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강두식이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한번 목숨을 걸겠습니다. 강두식의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울 때 연회장의 육중한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37년 전의 낡은 얼룩무늬 군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오진석이 서 있었습니다. 오진석의 가슴에는 훈장 대신 붉은색 글씨로 김태호라고 적힌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오진석에게 쏠렸고 경호원들이 오진석을 제지하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진석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단상을 응시하며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오진석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두식, 네가 목숨을 걸겠다고? 네가 37년 전처럼 계곡에서 태호를 버리고 도망칠 때도 그렇게 말했었나? 오진석의 사자우 같은 외침에 강두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강두식은 당황하며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저 노인을 당장 끌어내. 미친 노인네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행패야. 경호원들이 오진석의 팔을 낚아채려던 찰나 연회장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강두식의 홍보 영상 대신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김태호의 생전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태호다. 강두식 소대장이 지금 작전을 조작하려 한다.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자기만 살려고 해. 진서가, 네가 이 녹음을 듣는다면. 김태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온 장내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두식은 미친 듯이 스크린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조종실은 이미 이정훈 기자가 형사들과 함께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오진석은 혼란을 틈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진석은 강두식의 멱살을 잡고 그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두식, 네가 죽인 건 태호만이 아니야. 네가 짓밟은 건 우리 소대원들의 명예였고 네가 가로챈 건 대한민국 국민의 믿음이었어. 네가 만든 이 화려한 무대, 여기서 네가 저지른 짓들을 똑똑히 보란 말이야. 그때 군중 속에서 오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오민수의 손에는 강두식의 재단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 자금을 세탁해온 증거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오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이 인간이 아버지를 이용하고 저를 속이려 한 증거들 여기 다 있어요. 강두식은 주저앉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두식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강두식의 일그러진 얼굴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터졌습니다. 강두식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지만 그를 감싸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진석은 품속에서 낡은 베레모를 꺼내 머리에 썼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속에서 들려오는 김태호의 목소리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오진석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7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경찰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강두식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두식은 연행되는 순간에도 오진석을 향해 네가 감히 나를, 네가 뭔데? 라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오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진석에게 강두식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닌 불쌍한 괴물에 불과했으니까요. 오진석은 아들 오민수를 꽉 껴안았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네가 네 아버지를 살렸어.
부자의 뜨거운 포옹 뒤로 1987년의 차가운 눈보라는 마침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세상을 뒤흔들었던 강두식의 비리는 연일 뉴스 톱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1987년의 작전 기록을 전면 재조사했고, 김태호는 사후 1계급 특진과 함께 국가유공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강두식은 모든 직위를 박탈당한 채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진실은 느리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오진석은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이죠. 3개월 뒤 오진석은 아들 오민수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김태호의 묘비 앞에는 이제 겁쟁이라는 오명 대신 조국의 영웅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진석은 정성스럽게 닦은 진짜 훈장을 묘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훈장은 국가가 오진석에게 수여한 것이었지만 오진석은 그것이 태호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태호야, 이제 편히 쉬어라. 네 이름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 내가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 오진석은 묘비 앞에서 소주 한 잔을 올리며 오래도록 김태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가 마치 김태호가 고맙다고 답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곁에 서 있던 오민수는 그런 아버지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민수는 이제 강두식의 재단이 아닌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며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정직함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철물점은 이제 진석과 민수의 만물상이라는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강두식의 부하들이 부섰던 가게 아는 동네 주민들의 도움으로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죠. 오진석은 이제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쑤셔오던 손등의 흉터도 이상하게 더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상처를 치유해준 것이라고 오진석은 믿었습니다. 오진석은 가게 앞에 앉아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생을 기름때 묻은 작업복으로 살았지만 지금 오진석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했습니다. 오진석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단상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일상에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버텨내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오진석의 철물점에는 여전히 쇠냄새가 났지만 이제 그 냄새는 눅눅한 슬픔이 아닌 성실한 삶의 향기로 느껴졌습니다. 아들 오민수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에 퍼질 때쯤 오진석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억울한 이름들이 태호처럼 제자리를 찾기를, 그리고 남겨진 이들이 더 이상 눈물 짓지 않기를.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골목길 위로 노병의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진실을 묻어두고 살아야 했던 오진석 씨의 삶을 보며 우리 사회에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진 수많은 진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무거워서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오직 진실뿐이라는 것을 오진석 씨와 김태호 씨의 우정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삶의 무게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도 진실을 함께 지켜줄 소중한 사람이 한 명쯤은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